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을 돌아보며 1년 전 여러분이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느꼈던 그가 득 채운 충만함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착각도 심리적인 암시도 아닙니다. 냉혹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2010년대 11월 공식 통계로 집계된 물가 상승률은 2.4%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단순히 가격표의 숫자가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은행 계좌 속 자산 가치는 은밀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규모인 1000톤 이상의 금을 흡수했습니다. 투자 거물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라고 단언했듯이 그는 금과 원자재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배치를 통해 격변의 시기 속에서 놀라운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대다수는 온종일 발버둥 쳐도 손안의 구매력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저는 돈의 작동 방식에 가려진 이면을 파헤치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진짜 법칙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리 없는 약탈에 맞서 어떤 방어벽을 구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논의는 이제 세 가지 핵심 차원에 집중될 것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촘촘하게 엮어놓은 부의 이전 네트워크를 관통하여 누가 은밀하게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독식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하드 데이터를 통해 극단적인 주기 속에서 어떤 자산이 진정으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세금 비중, 그리고 부채 레버리지의 기술을 포괄하는 즉각 실행 가능한 실전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숫자부터 짚어봅시다.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비자물 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2%라는 경계선을 한 분기 연속으로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0.4%포인트의 편차는 결코 통계학적인 사소한 오차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은행에서 2%의 이자 수익을 얻었으나 같은 기간 생활비가 2.4% 올랐다면 이는 돈을 벌기는커녕 0.4%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억 원이 백화점에서 100번의 고품질 쇼핑을 가능하게 했다면 올해 여러분의 장부상 숫자는 1억 200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똑같은 규모의 쇼핑 비용이 102만 원으로 치솟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원래 가졌던 100번의 구매 권한은 99.6번으로 축소됩니다. 계좌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구매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력에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입니다. 이 논리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에 한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개인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의 물의 양은 여러분이 축적한 구매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바닥에는 물은 아닌 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배수구가 있어 매년 2.4%의 물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호스를 연결해 물을 채우는데 이 호스는 여러분의 연봉 인상분이나 재테크 수익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을 채우는 속도는 2%인데 빠져나가는 속도가 2.4%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부지런히 불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의 동력이 여러분의 노동 가치 변형 속도를 이미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오한 논리는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물이 물리적으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 부의 보존 법칙에 따라 복잡한 파이프를 타고 다른 사람의 수영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부동산 소유자, 주식 지분 통제자, 그리고 부채의 기술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의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채무자가 오히려 수혜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전통적인 미덕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1990년에 서울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약 1억 원이었고 대기업 부장급 간부의 연봉은 대략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두 명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A씨는 전통적인 절약관을 신봉하며 부채를 혐오하고 저축만이 부의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10년간의 눈물겨운 절약 끝에 그는 2000년 마침내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파트 가격을 확인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3억 원이었습니다. A씨는 10년의 청춘을 바쳐 원금을 모았지만 목표와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졌음을 발견합니다. 반면 B씨는 1990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7천만 원을 레버리지로 빌려 그 아파트를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2000년이 되었을 때 B씨의 처지는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치는 3억 원으로 뛰었지만 그의 부채 총액은 여전히 처음 빌린 7천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간부급 연봉이 보편적으로 5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점이며 이는 그 부채를 갚는 한계 비용이 대폭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계산 결과는 명확합니다. B씨는 3천만 원의 초기 투자로 2억 3천만 원의 순자산을 얻었으며 10년 만에 8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 이면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A씨는 채권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질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준 셈이 되었고 B씨는 채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의 돈을 이용해 자산을 배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부의 재분배 도구입니다. 그것은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채무자의 재무제표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부의 이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전제는 반드시 우량 부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B씨가 돈을 빌린 목적은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는 핵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대출의 목적이 수입차나 사치스러운 여행처럼 손에 쥐자마자 가치가 하락하는 소모품을 사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부의 이전이 아니라 재정적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 주기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의 실제 무게는 가벼워지며 이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채권자가 돌려받는 원금은 숫자는 그대로일지언정 실제 구매력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 도리를 깨달은 자는 계층의 상단으로 도약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평생 근면이라는 이름의 런닝머신 위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의 이전 메커니즘은 더욱 은밀하며 엘리트적인 성격을 띱니다. 일찍이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키용은 놀라운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빗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콩칸키용 효과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고 당국이 1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발행에는 엄격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권력의 핵심과 가까운 엘리트들로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날 밤에 이미 입장권을 손에 넣습니다. 이때 물가는 아직 통화 팽창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최저 비용으로 마을의 가장 우수한 자산들을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상점 주인과 중간 상인들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재고를 빠르게 소진한 뒤 곧바로 내일은 반드시 가격을 올려야겠다는 심리적 기대를 형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보안요원이나 청소부 같은 일반 노동자들입니다. 소비 쿠폰이 마침내 그들의 손에 들어왔을 때 시장의 우수한 자원은 이미 사라졌으며 기초 물가는 이미 한 차례 인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그 특수한 시기를 되돌아봅시다. 전 세계는 경제 정체에 맞서
사상 초유의 화폐 공급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유동성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라는 극한의 수준까지 낮추었고 삼성, SK 같은 거대 기업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라는 빈결점을 뚫고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이 값싼 돈을 가장 먼저 손에 넣은 이들은 절망 속에서 저렴한 주식 지분을 거둬들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산가 계급은 가만히 앉아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금은 이어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단 2년 만에 주식 시장은 2배로 뛰었으며 강남의 집값은 10억에서 20억으로 도약했습니다. 원래 주식과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었음에도 자산 순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통화의 여파가 마침내 임금 인상이라는 미미한 형태로 일반 노동자에게 도달한 것은 2021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3%의 연봉 인상에 기뻐했지만 집 앞 편의점의 라면 가격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고 꿈꾸던 집은 저축해서 살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향후 30년을 저당 잡혀도 닿기 힘든 고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 앞에서 임금 인상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는 노동 집약적 인구에서 자산 보유형 인구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서늘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심지어 주관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이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저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정사실화된 절차일 뿐입니다. 돈이 흐르는 계단은 고착되어 있으며 수원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맑고 저렴한 비용의 물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제 세 번째 부의 이전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는 다소 섬뜩할 정도로 거대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채무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답은 주권 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4%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직접적인 증세는 종종 격렬한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고 집권 기반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온건하고 소리 없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금융 억압이라 불립니다. 일상적인 사례로 이 복잡한 개념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빌리며 1년 뒤에 갚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합시다. 돈을 빌려준 그 순간 10,000원은 영화관에서 대작 영화 한 편과 팝콘 세트를 즐길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1년 후 조카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지만 그 사이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10,000원은 겨우 영화표 한 장을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조카는 계약상으로는 정직했지만 구매력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셈입니다. 정부의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2020년 정부는 거액의 국채를 발행했고 구매자는 연금, 시중은행, 그리고 여러분이 납부한 각종 보험금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국민의 혈세이자 땀방울입니다. 5년 뒤인 2025년 정부는 본금을 상환했습니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년 동안 물가는 매년 2.4%씩 복리로 상승하여 누적 인플레이션은 약 12%에 달합니다. 이는 5년 전의 물자를 지금 사려면 112조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100조만 지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라진 이 12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정부가 경감받은 채무 부담으로 화했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화폐를 신뢰하고 저축을 고수하며 국채를 매수한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금부는 법 조문에는 없지만 그 어떤 세금보다도 강력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역사는 항상 비슷한 운율로 반복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채무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120%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증세를 통해 빚을 갚는 대신 1950년부터 1970년 사이 지속적이고 완만한 물가 상승을 용인했습니다. 20년 후 채무 비중은 마법처럼 30%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자의 부는 녹아내려 국가 재무제표의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현재의 시점에서 대량의 현금을 보유한 채 자산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부를 대신해 채무 감액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수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그림을 정리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은 마치 세 갈래 가위처럼 불을 세 방향으로 도려냅니다. 첫째,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둘째, 순수 노동자에서 자산가 계급으로. 셋째, 국민 전체에서 주권 신용의 중심인 국가로 이전시킵니다.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압박 앞에서 유일한 생존 전략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금의 옹호자에서 자산의 신봉자로, 단일 노동자에서 자본을 구동할 수 있는 투자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항해 지도를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석유 위기가 잇따르고 물가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그 암흑기를 돌아봅시다. 그 시기 금은 연평균 실질 수익률 9.2%라는 성적표를 냈고 원자재 상승폭은 무려 586%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은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도 강력한 위기 대응 능력을 유지했으며 고정금리로 부채를 묶어둔 이들은 시대의 총화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현금과 채권 보유자들은 부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지혜는 이럴 때 더욱 빛납니다.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을 찾으십시오. 비용이 상승할 때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능력이 있는 기업 말입니다. 애플처럼 하드웨어 가격을 올려도 전 세계 팬들이 줄을 서는 기업. 그런 전가 능력이 가장 견고한 해자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투자 전략 역시 금, 원자재,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우량 주식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어떤 극단적인 기후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생태계적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실전 단계에 진입하며 여러분께 6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동성 자산을 재점검하여 유유 현금 비중을 총 자산의 20% 이하로 압축하십시오. 6개월치 비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신속히 수익 창출 능력이나 인플레이션 대항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망설여진다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S&P 500 상장 지수 펀드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원달러 환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십시오. 1,500원은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마지노선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수입 물가 상승은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자국 통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자산의 최소 30%는 미국 주식이든 달러 예금이든 달러 표시 자산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은행 기준 금리의 향방을 주시하십시오. 현재 2.4%의 금리 수준은 미묘한 균형점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창구가 열릴 가능성이 보일 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미래의 자금 비용을 확정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넷째, 건강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십시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부채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레버리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총부채를 총자산의 50% 이내로 통제하는 것은 성인이 갖춰야 할 재무적 절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대출은 반드시 정 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는 핵심 자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금을 여러분의 재무적 생명선에 있는 종말 보험으로 간주하십시오. 실물 금괴든 금 상장 지수 펀드든 총자산의 5에서 10% 정도의 금 포지션을 보유하십시오. 화폐 신용 체계가 의심받는 극단적인 순간에 금은 유일하게 전 세계가 공인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섯째, 정책적 혜택을 극대화하십시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비과세와 과세 이연 특성을 이용해 해외 상장 지수 펀드나 고배당주를 운영하십시오. 인플레이션 시대에 절약된 세금 한 푼은 순수 투자 수익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노력하며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잔인한 형구이지만 기회를 포착하고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계층 이동의 가속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홍수는 여러분의 발밑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 보유자로, 가상의 장부상 숫자에서 실물 자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의 거시 환경은 더욱 파란만장해질 것입니다. 자국 통화의 취약성, 물가의 끈적함,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이 결합하여 복잡한 시험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의 위기, 혹은 2020년의 셧다운 속에서도 항상 살아남는 것을 넘어 불을 재정립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견하는 수정구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물리학적 법칙을 깊이 이해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무제표를 살피십시오. 계좌에 조용히 누워있는 현금은 매분, 매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평범한 방어를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자산을 껴안으십시오. 소비의 욕망을 투자의 논리로 바꾸고 미지에 대한 공포를 기회에 대한 배치로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할 때 운명의 궤적 또한 다시 쓰일 것입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시대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의 틈새에서 더 높은 차원의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